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14, 115페이지의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시 수업을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4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115페이지를 펴놨는데, 11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도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몸이 불편한,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일반 기표대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좌우 폭이 일반 기표대보다 약 120cm, 1.2m가량이 넓은 기표대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4페이지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서 기표 용구를 이렇게 손목에 차고 이렇게 지금 투표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거동하거나 이렇게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잡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 활용용 기표 도구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정말 보장되려면은 자, 우리나라에 이제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말이 서툰 자, 다문화 가정의 선거권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선거 안내서가 올 때는 한글로 된 안내서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된 지방선거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쵸? 2006년도부터 아시아 최초로 지방선거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투표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된 지방선거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자,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115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15페이지를 보면은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민주화가 이룩된 거 여러분들 영화 1987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1987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완전히 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1980년대까지 우리의 그 중점을 둔 과제는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신체의 자유, 그쵸? 우리 사람들 막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그쵸? 그리고 정치적 자유, 정치의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특히 많은 노동자들의 죄송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당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줄에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에 이 굉장히 많은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까지의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1990년대부터는 좀 더 다양한 문제 이제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80년대까지는 민주화, 노동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난 이후에 지금의 9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여러분들 고령화 또는 노령화, 자, 무슨 현상인 줄 알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14.4%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2024년에는 20% 정도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땐 초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일컫게 됩니다. 그리고 2039년이면 여러분들 몇 살이죠?
아마 한 30대 후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0대 후반이 됐을 때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즉 3명 중에 1명이 노인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급속한 고령화로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또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이 사회,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한다든지 또는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와 같은 인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사회적 소수자가 무엇인가? 여기서 잠깐 옆에 조그만 글씨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 말 그대로 소수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나라고, 뭐 지금도 이제 암묵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은 없죠. 근데 옛날에는 법도 있었어요. 아예 인종을 차별할 수 있는 법이.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남아공의 인구 퍼센트를 보면은 백인은 10%도 안 돼요, 전체 인구에. 그럼 대부분은 바로 흑인 인구였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럼 사회적 소수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절대 다수였던 흑인이 바로 이 당시에는 사회적 소수자였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사회적 소수자는 다음 장에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국내 인권 문제의 다양한 양상. 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일반 버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탈 수가 없어요. 이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턱이 낮은 저상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고속버스는 저상버스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멀리 나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뭐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그날 일하는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뭐 파트타임 근로자, 뭐 파견 근로자 등등을 얘기하는데,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과 대비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주 외국인들. 자, 언어적 문제, 문화적 차이, 차별 대우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결혼 이민자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죠. 이제 노인도 마찬가지로 생존권이 위험받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인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장에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는, 자,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 다른 대상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소수자는 여성. 자, 여기서 반기를 드는 남학생들이 선생님 수업할 때 항상 있었어요. 자, 여성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법적인 차별은 없지만은 암묵적인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여성은 사실 항상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출산을 내재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승진해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고용 자체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이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적인 차별은 없다 할지라도 불합리한 관행 또는 뭐 때로는 법과 제도로 인해서 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가 많고 차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갈등이 되고 그럼 사회 통합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일단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식 개선, 캠페인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떠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문단에 어디쯤에 나와 있냐면요. 자, 우리나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각종 지원책을 이제 규정한 법률을 만들고, 어디에서 법률을 만들죠? 그렇죠. 국회에서 그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첫 번째,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자,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 우리가, 국가의 공권력과 또 사회적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인권만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작은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국무총리가 주관이 되어서 정책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각각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주 외국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과 제도와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어디 나와 있죠? 바로 그렇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의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생각 키우는 활동 각자 좀 보시도록 하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자료 1번 한번 같이 보세요. 장애인 인권 침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보험 가입을 못하게 했어요. 보험 설계사가. 그런데 물론 이제 이분이 장애인은 암보험이 불가하다라고 말을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앓고 있는 장애는 이 암과 직접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장애인은 질병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거부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자, 117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117페이지는, 자,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자,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근거 법률은,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여러분들과 관련된 법이니까. 청소년 보호법 또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등을 제정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두 번째 문단에 청소년들은 노동권과 관련해서 특히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은 옆에 조그만 글씨 나와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은, 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래요. 자,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기준조차 없으면은 정말 너무나 노동 착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소년이 노동권,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이렇게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은 일단 마지막 문단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동권을 침해당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세요. 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들
근로 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있겠죠. 근데 그 이외에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휴게 시간, 쉬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적법한 시간만큼의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네 고용주가 사장님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내가 판단이 안 선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SOS를 청할 수 있냐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요, 청소년 뭐 신고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 전화도 뭐 1644-3119 이렇게 전화가 있는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대한법률구조공단 옆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고용노동부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료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뭔가 딱 이건 아닌데 싶을, 내가 뭐야, 휴게 시간 나 안 줬어. 나 신고해야지. 바로 신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고용주, 사장님께 먼저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제, 최후책으로 쓰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막 신고부터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화합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 이제 개선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알아볼까요를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밑에 전단지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단지만 돌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계약서 다 쓰고 나니까 다른 일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킬 때 이제 근로자는 이걸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마트에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5일 동안 마트에서 일했는데 그중 이틀은 교육이었대요. 근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18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자, 소중한 여러분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1번. 자,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자. 자, 청소년은 노래방, 게임방, 오락실, 비디오방, PC방, 술집, 짐승 죽이는 일, 이건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도살, 그쵸? 그리고 술 만드는 일, 이렇게 이제 유해하거나 위험 업종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7천만 원을 처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2번 근로시간. 자, 원칙적으로 자, 여러분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월화수목금 곱하면 몇 시간이에요? 그쵸? 35시간이죠.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다면은 하루에 1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50시간이, 50이 아니라 5시간. 그러면은 결국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는 여러분들 동의하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연장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을 확인하자. 자, 근로자의 근로 4시간일 때 30분. 그럼 8시간이면은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 안 했잖아요. 휴게 시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은 휴게 시간에 포함되겠죠? 그럼 식사한 시간은 근로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금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을 개근을 하고
총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일을 했을 때 하루에 유급. 자, 여러분들 급여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여가 있는 휴일. 자, 이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휴일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안 하고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이틀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틀간 15시간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휴일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주에서 쉴 수 있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그 주휴일은 일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받고 밑에 5번.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받아야 된다. 자, 임금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월 일정 날짜에 임금을 줘야 되는데 직접 현금으로. 근데 요즘에 현금으로 안 주죠. 다 입금, 그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입금을 해주죠. 근데 이제 상품권, 쿠폰. 내가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야, 내가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자, 20만원 상품권 이걸로 대신하자. 안 되겠죠. 들은 잘 알아야 되겠죠. 6번, 서류, 관련 서류. 자,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 또는 법정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등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일한 후에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죠. 일하기 전에 몇 부를 작성하냐면 2부를 작성합니다. 한 부는 누가 가져가요? 사용자가. 한 부는 누가? 그렇죠. 근로자인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그 내용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썼어요. 다 서약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용이 노동법에 위반했을 때는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연소 근로자예요.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자, 오늘의 숙제는 요거 한 가지예요. 자, 뭐냐? 여러분들 2020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기가 숙제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19년에 최저임금만 지금 나와 있는데 2020년이 얼마인지.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계약기간 명시돼 있고요. 근무장소 빵집, 청소년에게 유의하자. 그리고 업무 내용.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보세요. 근로시간, 자, 몇 시간이에요? 그쵸? 근로시간은, 자,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6시간이에요? 5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6시간인데 휴게가 1시간이니까 이 친구는 5시간씩 일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매주 6일. 자, 여러분들 5시간씩 6일이면은 6, 5, 30. 35시간 또는 40시간 초과 안 했네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유급휴일 매주 일요일로 자, 정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최저임금 예를 들면 8,350원인데 거기다 높이 줬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다 가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제출 여부 받았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게 기록이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119페이지까지 우리 같이 2차시 내용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자,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는 세계의 인권 문제, 정말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을 한다. 자, 여러분들 많이 이슬람권에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성차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사례를 접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차별과 박해, 착취와 같은 다양한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의 범위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자, 특히 예를 들면은 독재 국가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 독재 국가에서는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죠. 우리나라도 그래왔던 과거가 있었고요. 또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난민, 기아 문제, 또 사회적 관습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성차별 등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소수민족 박해, 종교 박해 등등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인권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옆에 이제 인권 지수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프리덤 하우스. 자, 여러분들 이제 프리덤 하우스는 뭐냐면은요. 프리덤이 무슨 뜻이죠? 자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말 그대로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정부에 소속돼 있지 아니하지만 국제적인 단위로 활동을 하는 단체. 그래서 우리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줄여서 NGO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NGO, 이 국제 비정부기구 프리덤 하우스가 매해 뭘 하냐면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 자유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계 자유지수는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기준으로 각 나라들의 어떤 정말 정치적인 권리, 자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분류해서 산출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에 속해 있고 북한은 비자유국가 그리고 뭐 러시아라든지 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자 뭐 여기서 자유 비자유의 의미는 이제 좀 복합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정치적인 자유, 이런 인권,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권 지수 중에 하나다. 세계 자유 지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비정부기구 프리덤 하우스까지 나와 있네요. 자, 넘겨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를 봤으니까 세계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 항상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인권 문제는 국가 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국 의지가 약한 경우 해결이 어렵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행위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대표적으로 유엔이죠.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아예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관련 선언과 조약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 만약에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가 있었을 때 인권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여러분들 그 국제기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자, 여러분들 국제사면위원회, 우리가 국제 엠네스티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세계 최대 인권 단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계 최대 인권 단체라서 예를 들면은 분쟁 지역의 민간인을 보호한다든지 뭐 사형을 폐지, 고문을 금지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다양한 진짜 인권을 다루고 있는 자 바로 단체가 국제사면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국제사면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소속돼 있지 않은 국제 비정부기구 NGO 중에 하나이고요. 자, 사면위원회 또는 국경 없는 의사회. 자, 국경이 없다라고 아예 말을 하고 있죠. 비영리고요. 국제 인도주의적인 의료단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곳에서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 의사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정치적 박해를 방지하고 전쟁 및 기아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그러니까 우리 저 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내 이웃의 일이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책임의식,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은 자, 국제기구의 구성국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네 나라의 이익이면 치우치지 않도록 좀 여론도 조성을 하고 또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다양한 활동들, 아까 봤던 뭐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 등등등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헤비타트 이제 이거 운동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제사면위원회의 그 이제 활동이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거고요. 121페이지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122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한번 문제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 자 오늘의 숙제는 바로 그거예요. 122페이지 문제 1번, 2번만 푸는 거예요. 이번 주는 수행평가 과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